어제 미디어 탈곡기 내용에 대한 정정. 어제 제가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유튜브에 댓글로 좀 제대로 알고 방송해달라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반성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정화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일본이 이제 돈을 아끼려고 이것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 기술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는 이제 오염수는 정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그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8월 14일 날 올라온 글이거든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무엇이 문제인가요? 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가 안 되나요? 방사능 오염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뭐 이런 식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 방사능 오염수는 정화가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도쿄전력은 그동안 오염수에 다른 핵종은 없이 삼중 수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하기 전 핵종 제거 설비로 62종의 방사능 핵종을 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8월에 열렸던 후쿠시마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삼중 수소뿐 아니라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쌓여 있었던 오염수 94만 톤 중 89만 톤을 분석해보니 무려 75톤이 방사능 방출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중 스트론튬 90은 기준치의 2만 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일본 아베 총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실제로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비극적이게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장은 아직도 공사 중인 핀란드 온칼로 핵폐기장 하나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고준위 핵폐기장이란 것은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고농도로 오염된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지금 공사 중인 핀란드의 핵폐기장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저장 탱크를 계속 늘려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이고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땅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방법 등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기술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도에서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찌됐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핵발전소를 돌릴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방법이 지금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 어떤 바둑알 같은 그 물통을 계속 쌓아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전하다고 사실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뭐 터지면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찌됐든 일본이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가 들던 간에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제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려고 하는 이 행동은 말이 안 된다. 뭐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정정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아주 바쁘게 하루를 또
어제 하루를 보내고 또 녹음실에 앉았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문 모니터 보고서를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잠깐 공지를 좀 할까요? 저희 오늘 저녁 7시에 뉴스타파의 함께센터라는 곳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의 내용은 왜 사람들은 조선일보를 친일신문이라 하나 해서 저희 방송에서 광고도 계속 나갔기 때문에요. 토크쇼이고요. 민변의 변호사님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의 하계실장님 등을 모시고 이 조선일보의 말도 안 되는 주장 허튼 소리, 저는 허튼 소리라고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뭐 가짜 뉴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이게 제일 적절한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붙였는데요. 조선일보의 허튼 소리 반박 토크쇼입니다. 많이 와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 유튜브로 생중계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잘 편집해서 자막도 넣어서 그렇게 유튜브에 다시 올릴 테니까요. 네.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내일 이용마 기자 연결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BC 상암 MBC 앞에서 아침 9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산병원 장례식장으로 다녀오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침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9시에 MBC 앞에 모여서 연결식을 함께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활동가들도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 저희도 뭐 일단은 내일은 아침에 그쪽으로 출근을 해서요. 같이 보내고 같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결코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하지만 제가 내일 방송하면 해요. 그렇지만은 내일 방송은 저희 뭘로 대체하기로 했냐면은요. 그 날잡구나 민원연에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회원을 인터뷰하잖아요. 그 회원 인터뷰를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정말 주말 특근을 무릅쓰고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토요일에 와서 토요일에 녹음을 했습니다. 회원님께서 토요일밖에 나오실 수 없는 분이어서요. 그래서 그 회원 인터뷰를 금요일, 토요일 두 편으로 잘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저희가 영상도 있거든요. 네네. 영상 편집도 같이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는 그 영상이 같이 나가고 팟캐스트로는 오디오만 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팟캐스트를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이 대화를 하는데 특히 이게 모니터 보고서도 아니고 회원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모습이 나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써주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미디어 탈곡기 전체를 영상화하는 것은 지금 시기상조여서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소한 회원 인터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이것만이라도 영상으로 보내드려야겠다. 그러면은 회원님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회원님은 사실은 굉장히 민망해하셨습니다. 부담스럽다 사실. 내 외모까지 다 나가다니 너무 부담스럽다. 처음에는 그냥 팟캐스트 처음에는 사실 민원연 인터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우리가 다 정리해서 그냥 써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종이 인터뷰. 그런데 그걸 이제 팟캐스트에서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게다가 이제 팟캐스트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뭐 정말 끝도 없네. 요구가 끝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즐겁게 같이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의 인터뷰를 금요일, 토요일 잘라서 연속해서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에는 책 읽기가 계속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이 어찌됐든 이번 주의 마지막 그 보도 모니터에 대한 그 이야기네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의 어떤 목표나 꿈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평생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그들의 타겟 특징. 여러분들이 못났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표 자체를 잘못 세웠기 때문이에요. 타겟. 네, 목표가 아주 명확한 신문 보도들이 있었죠. 네네. 7월 한 달 동안. 오늘 제가 뉴스공장에서 이거 가지고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보고서가 제법 길고 이게 뭐 뉴스공장은 길어야 5분 주고 뭐 4분 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한 1, 2분 전에 이제 이 표를 그냥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씨랑. 근데
이제 재미있어하는 부분이 우리랑 좀 달랐어요. 네, 일단은 요 표를 보면서 한참 수다를 떨었어요. 아주 1, 2분 동안 요것만 가지고 계속 우리끼리 야 이거 봐 이게 제일 웃기다 막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이따가 우리 일단은 시영 씨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은 뭐가 흥미있어 했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 보고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저 인턴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유난히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실 기사가 아니고 의견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의 시시각각 아주 각종 그 짓을 다 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선일보에서도 뭐 양상훈 칼럼이나 뭐 다양한 칼럼에서 아주 염장을 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사설 칼럼이 아주 이렇게까지 부각됐던 시절이 없었는데 엄청 특히 개인 칼럼이 문소리형 칼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이 칼럼을 한번 양적으로 분석해보자. 지금 우리가 질적으로 문제 있는 걸 한두 가지를 지적하는 그런 식으로는 가고 있는데 한번 종합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7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 기사들, 신문 5개 신문의 의견 기사를 모아서 그것을 그냥 이리저리 분석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 아니고 내용을 보고 이리저리 분석을 좀 분류를 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사의 입장을 막 이렇게 저렇게 나눠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표를 읽어주는 이 작업부터 일단은 시영 씨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선 총 7월 한 달간 오피니언면에 게재된 기사만 봤어요. 네. 그렇게 해서 총 437건의 기사를 중앙일간지 5개사에서 뽑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토픽별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일본 비판하는 기사는 5개 일간지에서 총 71건이 나왔고요.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 기사가 72건, 기업 쇠퇴를 걱정하는 기사가 25건, 그리고 양비론, 그러니까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사가 13건, 그 다음에 단순히 사안을 정리해주는 기사가 40건, 과거사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15건,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123건,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12건,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4건,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기사가 18건, 그리고 시민 참여에 관련된,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에서 시민들의 민간 차원에서 동향 이런 거를 다룬 기사가 11건, 기타로 분류된 기사가 33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전체 총량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있을 때가 있는데 사실 이번 이 총량으로 얘기하면은요 별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대한모색이 123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쁜 게 하나도 없네. 대한모색을 123건씩이나 했어. 신문이. 참 발전적인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모색 말고 그러면 이 대한모색이라는 게 되게 저는 대한모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대한모색으로 분류해 놓은 이 내용이 전혀 대안이지 않은 그런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한 것들이 거의 대한모색에 저는 제가 보기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 비판뿐만 아니고 정부 비판 이 두 개가 지금 하나는 대응 방식이고 하나는 기업 세태인데 이 두 개만 합치더라도 벌써 양이 그러네. 예 그러면은 합치면 97건이에요. 97건. 네. 제가 이 표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그 대한모색 기사는 이제 대한모색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약간 신문사들이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래도 뭐 그 신문사에 반대를 하건 찬성을 하건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123건이었는데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어디를 막 비판하는 기사들을 저는 책임 소재를 드러내는 기사라고 봤어요. 이걸 합쳐보면 18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모색보다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기사가 많았던 것이고. 그 책임 소재라는 건 일본 비판, 정부 비판 두 가지, 그다음에 공동 한일 책임 이 네 가지를 합쳤을 때가 181건이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기사가 더 많았던 거고요. 사실은 대안을 모색하려면 책임 소재가 잘 되어야 되잖아. 네. 그죠? 그렇죠. 책임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할 때 우리가 대안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 비판보다
압도적으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정부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97건, 71건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조중동으로 국한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일본 비판이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건 경향신문 한겨레 때문이거든요. 경향 한겨레가 22, 24를 해서 71건이 나온 거지. 네. 조중동은 아주 일본 비판이 하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정부 비판, 대응 방식과 기업 세태를 두 개 합쳐버리면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조중동은. 네. 그렇게 됐는데 과연 대한모색이라는 게 있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그 원인 자체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부터 약간 여기에 대해서 그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한겨레 경향에서 책임 소재로 분류된 51건의 기사 중에 46건이 일본 비판, 5건이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는 좀 특이한데 24건 중에 10건이 일본에 대한 비판이고 12건이 정부에 대한 비판, 2건이 양비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51건이랑 55건이 책임 소재를 따진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한 신문사만 해도 한겨레 경향 합친 것보다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합쳐 106건의 기사 중에 15건이 일본에 대한 비판이고 80건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11건이 양비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로만 분류를 하면은 신문사별로 분류를 하면 그 확실히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갈렸던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김어준 씨가 말한 제일 재밌는 건 중앙일보의 정부 비판이 32건으로 1등이에요. 조선일보의 정부 비판은 26건, 동아일보는 9건이에요. 야. 그러니까 중앙일보 압도적이네. 이번에 열심히 뛰었네. 이런 조선일보를 생각이, 뛰어넘은 네, 정부 비판. 그런 생각이 네. 들었던 제일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다라는 것은 약간 우리의 상상을 약간 초월해야 되거든. 우리는 늘 조선일보가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선일보를 뛰어넘었네. 네, 조선일보를 중앙일보가. 이긴 중앙일보의 저 시시각각이들이 아주 시시각각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아무튼 계속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해석하기 나름 자유한국당 비판이 조중동이 빵빵빵이에요. 상당히 재밌죠. 야.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1도 책임이 없나 봐요. 자유한국당이 그 전지적 참견 시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향은 3건, 한겨레는 9건을 보도했는데 그 와중에 조중동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네요.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고요. 그렇게요. 그리고 저는 이 대한모색과 과거사 탈피하자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대한모색에도 대부분 과거사 탈피하자야. 근데 사실 대한모색이라고 분류된 기사에서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나중에도 서술이 돼 있는데 네네. 그 사설 자체에서 논리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서 독자들이 도대체 대안이 뭔지 추측할 대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안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 최소한의 정말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라고 생각하는 대안을 내놔야지. 그렇죠.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비판만 해. 대안은 그거 일본 하란 대로 해야지. 굽히고 들어가라. 그게 대안이잖아. 근데 아무튼 이 대한모색이라는 거 말고 제일 웃겼던 건 과거사를 탈피하자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7건, 중앙일보가 8건을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은 안 했다는 거예요. 과거사를 탈피하자 이 주장을. 노골적으로 한 게 이것도 중앙일보가 이겼잖아요. 중앙이 1등 신문이네. 그러니까 중앙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일보 좀 억울한 지금 우리 오늘 토크쇼에 와서 항의할 수도 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니네 보고서에도 중앙일보가 더 잘못했는데 왜 조선일보의 허튼 소리 반박 토크쇼를 하고 있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중앙일보에 또 뜨악하게 만드는 칼럼이 좀 있었죠. 네, 많이 셀럽들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셀럽. 네. 예. 그리고 제가 네. 또 심각하게 봤던 거는 네.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기사 수랑 대한모색 기사 수랑 신문사별로도 비교를 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여기서 조선일보가 1등을 했는데 조선일보가 책임 소재 기사랑 대한모색 기사의 비율이 51대 16, 중앙일보는 55대 27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막 말하는 참견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그냥 네가 잘못했어 이것만 계속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겨레, 경향, 동아일보는 대한모색이랑 책임 소재에 따지는 기사가 많아야 1.5배 정도 차이 났고요. 그 사이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네. 안 나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튼 표 얘기는 이걸로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제 내용에서 하나하나 문제점 위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의 의견 기사가 많았는지를 문제점 위주로 쭉쭉 정리한 거거든요. 먼저 수출 규제 책임을 양비론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사설. 뭐 양비론 양호한 겁니다. 아주 이번에는 양비론 했으면 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리가 사실 이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거의 초창기에 양비론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양비론에서 그리고 제일 쓰기 쉽습니다. 네. 자, 요거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양비론으로 분류된 기사들은 사설들을 좀 보면 동아일보의 3일자 보도 이게 초기에 나왔던 보도죠. 일보복에 확산되는 비판, 경제를 정치재물 삼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한일관계 악화는 어느 일방의 책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강제징용 판결 이래 한일 모두 외교는 제쳐두고 감정 싸움만 벌여온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의 2일자 사설 시작된 일본의 경제보복, 정부는 외교 역량 총동원에 풀라에서는 일본 정부의 협력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우리 정부는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우리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조선일보 23일 사설 선거 끝나고 냉랭한 한일 파국으로 몰지는 말라에서 한일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 주판화를 굴리면 피해는 양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일과 혐한에 기댄 정치적 반사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하나만 하는 말이죠. 그렇지.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네. 계속 지라고 주장하는 건데 말 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바꿔서 그냥 우리가 지자, 그냥 지자, 뭐 그냥 좋은 관계가 최고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뭔가 절제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는 치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외교 능력이 뭐 떨어진다 이런저런 뭐 우리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퍼센트를 내봤거든요. 요걸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본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들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대체 대안이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민원련에서 이 기사들의 논리를 세부 분석을 해본 결과 조선일보에서 26건, 중앙일보 32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논리는 크게 첫 번째,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둘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우리 정부가 뒤집었다. 셋째, 정부의 외교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넷째, 정부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었고요. 그중 정부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선 11건으로 약 40%, 중앙일보에서는 20건으로 약 60%를 차지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했고요. 정부가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이것만 많이 썼네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네, 비율이 엄청 높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많다. 이런 프레임, 종합하자면 그런 프레임인 거죠.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고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외교 능력도 부족하고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안을 우리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책임인데 정부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고 있어서 말만 많다. 근데 정리하자면 웃긴 이렇게 게 되죠. 정부가 반일감을 부추기면은 뭐 국민들이 알아서 그러면 부추기는 대로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요. 오만 걸 다 부추기면 다 부추기는 대로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약간 되잖아요. 국민을 무시하는 바보로 거죠. 하나. 아이 참. 김용민 브리핑에서 굉장히 제가 잘 듣는 게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인가? 뭐 그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듣다가 사실 제가 그 책을 안 읽었었어요. 근데 이 브리핑에서 국카와카리라는 그러니까 일본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 국카와카리 이제 미국의 이제 문화인류학자가 이렇게 어떤 오다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네. 왜 이러나?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죠? 왜 이러나?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그 어떤 일본이 왜 일어나는 일본이 왜 이렇게 어떤 사람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압적이고 또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또 미국한테 엄청나게 굽신거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행동의 배경에는 일본은 이 순위와 서열, 위치 그것에 대한 것이 정말 명확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그 순위, 자기의 위치, 그 포지셔닝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그 무사면 무사로서, 내가 관료면 관료로서, 또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평민이면 평민으로서, 왕이면 왕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가 세계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자기의 국제적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꼭 강아지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서열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왜 강아지들이 딱 한 집에 입양되면 이 집에서 누가 짱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서열로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냥 일본인들이 그 서열을 엄청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를 무조건 자기 밑에 서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하고는 전쟁을 했는데 졌잖아요.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우리는 일본은 미국보다 미치라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이나 중국한테 진 게 아니야. 우리는 미국한테 졌을 뿐이야.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한테는 절대 사과할 수 없어. 왜냐하면 걔네는 우리부터 밑에 서열이니까. 어떻게 밑에 서열에 있는 애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개기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만큼 덩치가 컸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컸다고 지금 아직 서열 관계가 전혀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잘못 주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거였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들이 그동안 계속 그 서열을 인정해 왔다는 거죠. 계속 일본에게 굽신거리고 그 돈 몇 푼 뭐 이런 거를 노리고 또는 우리나라의 잔재해 있는 많은 그 우리가 말하는 친일 인물들이 많잖아요.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산도 안 된 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는 이 표를 보면서 딱 그 국화와 칼이 또다시 생각이 났는데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미 합의한 사안을 우리 정부가 뒤집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그 서열을 인정하자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우리가 외교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뭘 어떻게 외교하라는 거야? 가서 싸바싸바 하라는 거야. 그냥 지라는 거지. 그게 무슨 외교 능력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합의된 사안, 그 잘못 합의한 말도 안 되는 그 합의를 그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서열화에 동조한다는 거는 생각하는 게 국화와 칼에서 말한 그 문화인류학자가 분석한 그런 사고 체계랑 비슷하게 이 기자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세계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고. 우리도 거의 일본인스럽게 그런 서열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화와 칼로 아마 7월 한 달간 검색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이 사람들 되게 필수서로 읽는 것 같거든요.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거 국화와 칼을 읽었을 거고. 그리고 막 그 밖에도 다른 일본에 관련된 문화인류학적 연구나 서적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자기들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지. 네, 자기들이 일본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는 듯이 일본인에 대해서 엄청 잘한다는 듯이 말하거든요. 사설에서. 근데 그런 게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일본이 지금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냥 봐도 그러니까 그거 뭐 문화인류학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보고요. 그들의 그 원하는 것은 외교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져야지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것밖에 길이 없는데 자꾸 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햇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들이 햇소리를 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할 때 뭐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그 말이 정말 너무 위안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한 번도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정말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걔네를 침략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 말이 주고 있는 정말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무튼 좀 들었는데요. 지금 이 칼럼을 조선중앙의 그 논점을 분석한 것만 봐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딱 이거잖아.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라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지구하라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또 제가 흥분하네요. 화가 나네요. 자, 그래서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어떻게 안 얽매이냐고. 과거가 있는데 그럼 과거를 다 왜곡하고 그냥 가냐고. 근데 아무튼 이런 햇소리를 합니다. 자, 요것도 대표적인 이 송호근 칼럼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이거 만물상은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송호근 칼럼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송호근 칼럼 되살아나는 제국 이게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죠. 네. 이 칼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식민배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입막음해온 일본의 개별 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은 어쨌든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명박 정권은 국고로 징용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다. 역사적 채권국이 신뢰채무국으로 낙인 찍힌 저간의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묻지만 사실상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이 사람 진짜 한국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됐대요. 지금 세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된 게 누구예요 지금? 일본이에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러게요. 진짜 믿을 수 없고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라고 세계 각국이 그리고 참 그야말로 저가 말하면 똥발 차고 있다라고 세계 각국이 말하고 있어요. 일본이 하는 짓이 이해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이런 신뢰관계 국제무역에서의 어떤 행태 모든 것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을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오늘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해외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신들은 첨단 산업의 국제 공급망에 끼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AP통신은 일본 정부 결정이 미중 무역 마찰로 흔들리고 있는 국제 공급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국제 공급망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경제전쟁 선포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 톱 기사를 싣고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을 확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투자자들에게 중요 전자부품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공포를 초래함으로써 한일 분쟁은 세계 시장을 겁먹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영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분쟁이 이미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심 동맹국 간 안보 협력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 민족주의자들의 격분이 한국과 일본 정부를 쉬운 탈출구가 없는 보복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소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왜 중앙일보의 송호근은 우리나라가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냐고 지 혼자. 지 혼자는 아니죠. 조선중앙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그렇죠. 찍고 있죠. 자, 왜 오늘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을 오늘 우리 토크쇼에서 이 내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주실 겁니다. 꼭 와서 제 결론은 자꾸 기승전 토크쇼 광고가 되네.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걱정하시는 이 노심초사하시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네, 사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잘 봐야 될 거는 기업에 대한 입장이죠. 네. 결코 넘어가서 안 되는 대목인데 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위경 기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게재가 됐고요. 네. 대부분의 의견 기사 내용이 대안모색이었던 걸 감안하면 모든 언론사가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가와 여러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하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일부 언론은 현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기업 이기설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에 진작 삼성 귀한 줄 알았더라면 이런 칼럼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목부터 진짜 네. 예술이다. 진작 삼성 귀한 줄 알았더라면. 지금도 알아요, 국민이. 진짜.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귀해가지고 잘못 키운 거지. 와, 중앙일보 세상에 사설 제목이 와, 진짜 예술인데? 네, 비단 내용을 보면 비단 이 정부 들어서뿐만이 아니라 삼성은 이전부터 이렇게 지금의 여당 인사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고 어차피 공장 설립은 엄두도 못 내니 소재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시각들이 이제 노리는 거는 주 52시간제 무력화, 그 다음에 화관법 무력화, 그리고 또 세금 줄여라는 얘기 또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푸세하라는 거죠. 예전부터 계속 하던. 근데 사실 그 52시간제도 정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이 문제였고 화관법 같은 경우는 불산 누출 사고 같은 대형 사고 때문에 이제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요? 줄푸세를 또 하죠. 세금을 줄여라 이거는. 아니 뚱같잖아. 사람 그럼 그 삼성이 살으려고 국민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아니 화관법을 풀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동네 얼마 이 사람이 막 사는 동네에 공장이 있는데 바로 옆에 막 아파트 있고 그런데 그걸 어쩌자고 진짜 이게 상식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을 섞지 도저히 말을 섞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치밀하게 반박한다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짓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야 되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사설 칼럼을 보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이제 기사는 기사로 말해야지 이게 물론 이건 의견 기사잖아요. 의견 기사. 그래서 우리가 의견이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우리가 시민방심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논평 비슷한 코너가 하나 있었죠. 그 굉장히 유명한 슬픔과 뭐 분노를 넘어 박상우 전국부장의 그 칼럼은 아니죠. 그 방송 논평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논평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 좀 들어가도 된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면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심의 과정에서 나온 것은 논평이라 하더라도 의견 기사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실을 전제로 해서 하는 논평. 그러니까 해석은 조금씩 각자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막 썰을 울라울라 풀면은 그걸 우리가 다 이게 논평이니까 괜찮아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비평이 나왔었어요. 아무 말이지 그냥. 예. 근데 지금 이 논평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법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허위 조작 정보에 가까운 내용을 그쵸.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국가가 됐다라는 식의 내용도 사실은 어디서 됐냐고 그런 나라 좀 데리고 와봐 그렇게 많이 계속 얘기하는 언론사 저기 산케이 이런 거 말고 좀 정상적으로 좀 갖고 와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특히 중앙일보께서 너무나 막 쓰는 그 칼럼을 지금 내놓고 있고 제가 또 저희 민원연 보고서로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 이완기배 기자 그걸 많이 듣고 있어서 그걸 듣다가 또 나온 얘기인데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중앙일보의 온라인 기사는 상당히 괜찮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이 지면 보도는 이 시시각각 아저씨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장악하고 있는 종이 신문은 이렇게 보수적인데 그냥 중앙일보의 젊은 친구들이 쓰고 있는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사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정파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기사가 아닌 그냥 취재를 막 다녀보면은 국산화 작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아주 국제적인 감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건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진짜 이번 사태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뭐 새벽이 오기 전에 뭐 어둠이 더 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앙일보의 그 노인네 그룹들이 진짜 진상을 떨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이분들이 한꺼번에 이번 사태로 정말 정체를 드러냈다. 원래도 드러냈지만은 굉장히 굉장히 노골화되면서 드러내고 있다. 엉망진창인데 그렇게 치면 진짜. 그래서 정말 기자 사회가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좀 갈라치기 해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알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조선의 모든 기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무리 보수적인 언론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자존심이 있고 우리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노력이나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논의가 벌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또 그 표에서 있었듯이 역사 자체를 뭐 부정하고 있으니까 시작부터가 글이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자, 그러면은 칼럼 좀 읽고, 칼럼이래 제가. 칼럼을 읽겠다. 칼럼 왜 읽어? 뭐지? 네, 이거 회원분들의 칼럼이죠. 우리 댓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어제 이용마 기자님께서 2015년에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봤는데 정말 심금을 울렸네요. 이용마 기자께서 남기신 숙제가 많던데 잘 이루어져서 좋은 미소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네요. 한편 후쿠시마 보도는 정말 신문에도 별로 없고 방송도 별로 없어서 정말 포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 오늘 놀렸네요. 사무처장님 오늘 뉴공에서 더 말하지 말라는 공장장 멘트에 너무 빨리 수긍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도 잘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장장이 너무 눈치를 보면서 다 한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너무 짧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저는 뭐 짧게 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고 티에노님 일면식도 없고 그저 고인이 건강할 때 리포트하던 모습이나 파업할 때 파업 채널 MBC라는 팟캐스트에서 김민식, 정영아 두 분이랑 그리 쾌활하게 방송하며 파업하던 기억뿐인데 오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트위터나 페북의 포스트만으로도 그러네요. 누군가가 기억으로만 존재하게 될 거란 체감을 하는 그 순간이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을 겪는 때인가 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이용마 기자님 그리 오래 버티신 것도 초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히 쉬시면 좋겠고 가족들의 앞날이 꼭 밝았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저께 장례식에 다녀왔잖아요. 몇 가지 생각. 아이들 보는데 여전히 참 귀엽다. 이용마 기자가 아이를 2015년 우리 소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왜냐하면 하필 그때 해고자가 되는 바람에 이제 부인은 직장에 다니고 거의 아이를 쌍둥이 아들인데요. 아이를 아빠가 다 키웠어요. 너무 다 키웠다 그러면 사실 그건 좀 과장이고 많이 키웠어요. 다른 아빠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디 가잖아요. 계속 아이한테 전화가 와요. 아빠 어디야? 아빠 지금 뭐해? 아빠 면제 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주 양육자가 아빠야?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용마 기자랑 주고받은 카톡을 제가 어젯밤에 혼자 이렇게 봤는데 카톡이 아니고 문자를 거기에도 늘 아이 얘기가 나와요. 아이는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날 뭐 하는데 아이는 어떻게 해요? 뭐 아이 때문에 안 돼요?
거절의 모든 이유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 항상 변수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자랑스러워하고 예뻐하고 우리 민원연애 애들 맡겨놓고 막 회의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짜장면 좀 시켜줘. 뭐 텔레비전 틀어줘. 그러면서 그랬던 친구였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는 자기 이제 부모님한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대신 많이 놀아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 아플 때 와서 막 많이 놀아주고 되게 고마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내가 많이 놀아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약간 수다를 떨면 이용마 기자가 살아났거든요. 굉장히 지쳐 있다가 아내가 이용마 기자가 이렇게 그 자기가 이렇게 돌보 같이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느낀 거는 누가 와서 이런 언론 얘기를 하면 갑자기 확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투병 의지가 생긴다는 거죠. 다시 또 내가 힘을 내야지라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자꾸 오라고 이렇게 문자를 했었어요. 지금 뭐 좀 괜찮은 것 같으니 와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해보세요라고 해주셨거든. 그렇게 이제 몰래 이용마 기자 몰래 문자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제 또 들은 또 하나의 얘기는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오마이뉴스에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해요. 추모글을. 근데 그 글에다 넣을 건데요. 이용마 기자가 그 돌아가시기 전날 굉장히 친한 선배들을 만났대요. 왔었대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용마 기자가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하도 짜증을 내가지고 사실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약간 감정이 시크했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 이런 말하면 화냈어요. 그러니까 몸 어때요? 괜찮아 이러면 보면 몰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언짢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가 지금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러고 있어? 라고 이렇게 약간 화를 내듯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속이 상하니까 그러셨겠죠. 지금 얼마나 네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많이 울었대요. 이용마 기자가. 정말 철철 울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혼나고 싶었나 보다. 모두 다 이렇게 절절매면서 막 미안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친구가 살고 싶었고 살아서 이 언론 개혁을 같이 하고 싶었을까. 지금 MBC에 건강하게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앵커도 할 텐데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되게 어제 들은 얘기들 중에서 다들 절절매면서 어때요? 괜찮아요?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배의 그 꾸짖음 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아무튼 우리는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봉우 씨가 왔다 갔다 아파 죽겠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를 주더라고요. 근데 봉우 씨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하겠다. 특히 국민의 손으로 그 공영방송 사장 뽑게 하는 거. 그 병에 있으면서도 촛불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지난 넉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쳐댔습니다. 그 목소리를 언론이 대신해서 냈다라면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이 차가운 광장에 나올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검찰과 공영 언론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공영 언론사 사장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라.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것은 국민에게 돌려줍시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이재정법을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대시를 하다가 이재정 의원이 그걸 받아서 입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씨알도 안 먹혀요. 자유한국당은 계속 자신들 손으로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끝까지 민원연은 국민의 손으로 그게 뭐 전 국민 투표를 해서 우리가 뽑자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서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지배구조가 사장을 뽑아서 정권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여야 뭐 보수 진보 누구도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해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 때까지 아무튼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댓글은요. 제가 보기에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유튜브에서 저희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우리 방송 내용 중에서 부족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해 보고 빨리빨리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모니터로는 월요일 날이나 찾아뵙겠네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월요일에도 열심히 야! 야, 주먹이 운다. 내가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는데? 털어드리겠습니다. 됐어. 다시 해. 민원연의 미디어 탈극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아유, 정말 귀엽다, 진짜.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